아큐 정전. 나는 오래전부터 기회가 오면 아큐의 전기를 써야겠다고 생각해왔다. 내가 선뜻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들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후세에 길이 전해질 만한 글을 쓸 위인이 못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큐의 글을 쓰기 시작할 때 내가 제일 고민했던 것은 제목이었다. 열전, 자전, 별전, 가전, 본전 등 전기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내가 쓰고자 하는 것에 적합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큐는 역사에 기록될 만한 위인은 아니었으니 열전이라 할 수는 없었다. 또 내가 아큐 자신이 아니니 자전이랄 수도 없다. 또 내가 아큐나 그의 자손에게서 부탁받은 일도 없으니 가전도 아니었다. 그러니 나는 아큐에 대한 글을 본전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 문장은 종들이나 쓰는 비천한 말씨여서 감히 본전임내 하고 내세울 수도 없었다. 생각 끝에 나는 정전, 바르게 전해오는 전기로 돌아가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두 번째 고민은 전기의 첫머리에 나오게 마련인 이름은 무엇이며 어느 지방 사람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나는 아큐의 성이 무엇인지 어디 출생인지 알지 못한다. 그가 미장에서 오래 살았다고는 하지만 이따금 다른 곳에서도 살았으니 반드시 미장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세 번째는 아큐의 이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점이었다. 살아있을 때에는 그를 아큐라고 불렀지만 죽은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으니까. 그 문제를 나는 자오 영감의 아들인 수제 선생에게 여쭤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도 아큐의 원래 이름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아큐의 이름을 쓰기 위해 서양 글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 철자법을 따라 아큐에라고 하고 쓸 때는 줄여서 아큐로 명명하게 된 것이다. 아큐는 이름이나 본적만 모호한 게 아니라 미장에 오기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사실 마을 사람들은 일손이 필요할 때나 골려줄 때만 아큐를 생각했을 뿐 다른 때에는 관심도 없었다. 아큐는 집도 없이 마을에 있는 투구츠, 지신이나 곡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시골의 사당을 말한다. 그는 늘 투구츠에서 살았다. 그는 고정된 일이 없이 품팔이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나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쁠 때면 아큐를 생각하지만 한가해지면 까맣게 잊어버리곤 했다. 아큐 또한 자존심이 매우 강해서 미장 사람들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심지어 미장에 딱 두 사람밖에 없는 과거 공부를 하고 있는 문동에게까지도 웃어줄 가치조차 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아큐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 그는 잘 살았고 학문도 깊었으며 못하는 게 없는 거의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에게는
외관상으로 볼 때 약간의 흠이 있었다. 그의 머리 몇 군데가 부스럼 자국으로 크게 벗겨져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그는 벗겨지다라는 말을 몹시 싫어했다. 뿐만 아니라 부스럼 자리는 점점 확대되어 나중에는 빛나다라는 말도 밝다라는 말도 싫어하게 되었다. 급기야는 등불이나 촛불 같은 말도 금기시했다. 그리하여 그 금기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아큐는 부스럼 자국이 새빨개지도록 화를 내며 심지어 상대에게 욕을 하며 때리려고 덤벼들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아큐는 혼을 내려고 덤벼들었다가 오히려 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래서 아큐는 어느 날인가부터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바꾸었다. 동네 건달들은 아큐를 볼 때마다 야, 반짝반짝해졌는걸. 이제 보니 등잔이 여기 있었군 하고 그의 머리를 쿵쿵 쥐어박았다. 그들은 아큐가 단단히 혼쭐이 났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아큐는 3초도 안 되어서 승리감으로 의기양양해졌다. 자신을 짐짓 벌레인 양 생각해버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건달들은 결국 벌레를 골려준 꼴이 되는 것이니까. 내 놈 따위가 뭐야? 나는 버러지야, 버러지라고. 아큐는 자신을 경멸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다. 거기에서 자신을 경멸한다는 말을 빼버린다면 남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뿐이었다. 어디에서든 첫 번째는 좋은 것이었다. 이렇게 묘한 방법으로 승리를 하고 나면 아큐는 금방 기분이 좋아져서 방금 당한 치욕도 잊고 깔깔거리며 웃었다. 어느 해 봄날 아큐는 술에 취해 건들거리며 길을 가고 있었다. 마침 동네 담장 밑에서 왕털보가 벌거벗은 채 이를 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 왕털보는 부스럼 자국으로 머리가 벗겨진 데다 털북숭이어서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왕대머리 털보라고 불렀다. 아큐는 왕털보가 이 잡는 것을 보자 갑자기 온몸이 근질거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 옆으로 가서 앉았다. 그리고 자신의 다 떨어진 겹저고리를 벗어들고 들춰보았다. 새로 빤 옷이라 그런지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그런지 한참을 지나서야 겨우 이 서너 마리를 잡을 수 있었다. 아큐는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나중에는 슬그머니 화가 치밀었다. 자기가 깔보는 왕털보는 저렇게 많이 잡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적게 잡다니 이건 얼마나 채통을 잃는 일인가. 자존심이 상한 아큐는 옷을 땅바닥에 냅다 내팽겨치면서 침을 탁 뱉었다. 털버러지 같은 놈! 왕털보는 눈을 찌뜨고 대답했다. 문둥이 같은 자식, 감히 누구한테 욕이야? 이런 털북숭이가 함부로 짓거려 어딜? 아큐는 상대가 항상 자신을 두들겨 패는 건달패들이라면 겁을 집어 먹겠지만 왕털보쯤이야 못 당할까 싶어 용감하게 덤벼들었다. 너 몸뚱이가 근질거리나 보구나. 왕털보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주워 입으며 말했다. 아큐는 그가 꽁무니를 빼려는 줄 알고 잽싸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그런데 주먹이
미처 왕털보에게 닿기도 전에 그에게 잡혀버리고 말았다. 아큐는 곧 왕털보에게 변발을 낚아채인 채 담장 앞으로 끌려가 머리를 처박히고 말았다. 자신이 늘 비웃던 왕털보에게 손찌검을 당한 아큐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멀리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아큐가 제일 미워하는 첸 영감의 큰아들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도시에 있는 서양 학교에 들어갔다가 반년 뒤에 돌아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걸음걸이도 변하고 변발도 없어져 버렸다. 그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10번도 더 통곡했고 그 여편네는 3차례나 우물에 뛰어들었다. 그를 볼 때마다 아큐는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변발이 없으니 사람 노릇할 자격도 없으며 그의 여편네도 4번째로 우물에 뛰어들지 않았으니 정숙한 여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중대가리 나귀! 아규는 거칠게 내뱉었다. 화가 치밀어 누구라도 붙잡고 안갚음을 하고 싶었던 참이라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짓거리고 말았다. 중대가리는 노랗게 칠한 지팡이를 손에 쥔 채 곧장 아큐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잠시 후 딱 하는 소리가 아큐의 머리에서 났다. 나는 저 애한테 말한 건데. 아큐는 곁에 있던 한 아이를 가리키며 변명했다. 아큐는 천천히 걸었다. 선술집 문턱에 당도하니 그럭저럭 제법 기분이 좋아졌다. 그때 마침 앞쪽에서 정수함에 있는 젊은 여승이 걸어왔다. 평소에도 아큐는 여승을 보면 욕을 해댔는데 하물며 굴욕을 당한 지금이야. 그는 굴욕의 기억이 되살아나자 마음속에서 이름 모를 적개심이 일었다. 오늘은 왜 이리 재수가 없나 했더니 바로 너를 보려고 그랬구나. 아큐는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가 나게 침을 뱉었다. 젊은 여승은 거들떠보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걷기만 했다. 아큐는 여승 옆으로 다가가서 새로 깎은 여승의 머리를 손으로 더듬으며 해벌쭉 웃었다. 아이고 머니나 이런 무례가. 여승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종종 걸음을 쳤다. 선술집 안에서 사람들이 와 하고 웃어댔다. 아큐는 더욱 신이 났다. 아큐는 구경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번에는 힘을 주어 여승의 허벅지를 꼬집었다. 술집에서 다시 와 하는 웃음이 터졌다. 이 한판의 승리로 아큐는 왕털보일도 가짜 양놈일도 깨끗이 잊어버렸다. 오늘 생겼던 재수 없는 일이 모두 안갚음이 된 것 같았다. 이 씨도 못 받을 아큐놈아! 멀리서 젊은 여승이 울먹이며 욕을 했다. 아큐는 기분이 좋아져서 하루 종일 길거리를 돌아다녔다. 하늘이라도 날아오를 것 같았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면서 한 가지 생각에 몰두했다. 그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보통 때보다 매끄러운 것 같았다.
손가락을 볼 때마다 젊은 여승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씨도 못 받을 아큐놈. 여승의 마지막 목소리가 아큐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아큐는 생각했다. 그래, 여자가 있어야 한다. 자식이 없으면 밥 한 그릇도 공양받지 못할 테니까. 이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자의 가장 큰 비애지. 여자, 여자, 여자. 그는 젊은 여승의 모습을 떠올리자 마음이 적잖이 들떴다. 30세의 나이에 젊은 여승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이 들떠버릴 줄 누가 알았을까? 그는 항상 남자를 유혹하려는 여자, 즉 자신에게 먼저 말을 거는 여자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생각해보니 여승은 자기를 보고 웃지도 않았고 수상한 말은 걸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아큐는 여승에게 유혹당하고 말았다. 아, 이것은 여자가 나쁘다는 증거 중 하나가 분명했다. 다음 날 아큐는 지호 영감댁에서 하루 종일 방아를 찧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부엌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웠다. 그때 설거지를 끝낸 지호댁의 하녀 우씨 아줌마가 아큐에게 말을 걸었다. 마님이 이틀째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 영감님이 첩을 사오신 뒤로 말이야. 이 여자, 우씨 아줌마, 청산과부, 여자. 아큐는 단백질을 팽개치고 벌떡 일어났다. 나하고 자자! 나하고 자자! 아큐는 벼란간 우씨 아줌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우씨 아줌마는 어머나! 하고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큐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꿇어앉아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딱 소리가 나더니 머리가 아찔해졌다. 뒤를 돌아보니 수재가 굵은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서 있었다. 이 못된 놈, 감히! 수재는 굵은 대막대기로 아큐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아큐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문 밖으로 달아났다. 염치 없는 놈 같으니라고! 수재가 뒤에서 큰 소리로 아큐를 불러댔다. 아큐는 방앗간으로 들어갔다. 머리가 몹시 욱신거렸다. 염치 없는 놈이라고 했던 수재의 말이 귀에 쟁쟁거렸다. 아큐는 마음이 꺼림직했지만 곧 쌀방아를 찢기 시작했다. 그때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큐는 소리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소리는 안뜰에서 들려왔다. 뜰에는 자오 영감댁 집안 식구들이 모여 있었다. 이틀 동안 식사도 안 했다는 마님까지 끼어 있었다. 게다가 이웃의 쩌우치 댁과 자오바이엔 자오찌천도 있었다. 작은 마님이 우씨 아줌마를 끌고 나오면서 말했다. 밖으로 나와. 내가 정숙하다는 걸 누가 몰라? 절대로 소견 좁은 짓을 하면 안 돼. 우씨 아줌마는 손을 잡힌 채 끌려 나와서는 울기만 했다. 재밌는걸. 이 청산가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몰라도 말이야. 아큐는 서둘러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수재가 아까처럼 대막대기를 든 채 그에게로 달려왔다. 아무래도 자기와 관련이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몸을 획 돌려 재빨리 도망쳐버렸다. 뒷문으로 빠져나와 단숨에 투구추로 돌아왔다. 잠시 앉아있으려니 온몸에 오싹오싹 한기가 돌았다. 봄이라 해도 밤에는 아직 꽤 쌀쌀했다. 그제야 아큐는 저고리를 좌우영감댁에 두고 온 것이 생각났다. 다시 가지러 가자니 수제의 대막대기가 너무 무서웠다.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은 그로부터 몇 분 뒤였다. 아큐, 이 개자식아, 너 때문에 나까지 잠을 못 자게 됐잖아. 거적을 미치며 좌우영감댁 하인이 불쑥 안으로 들어왔다. 하인은 한바탕 설교를 늘어놓았으나 아큐는 대꾸할 말이 없었다. 결국은 밤에 폐를 끼쳤다는 이유로 하인에게 술값을 대신 물어주어야 했다. 하는 수 없이 현금이 없었으므로 털모자를 전당포에 잡혔다. 그리고 또 5가지 조항의 서약을 해야 했다. 1. 내일 붉은 초 한 쌍, 향 한 봉을 사가지고 좌우영감댁에 가서 사죄를 해야 한다. 2. 좌우영감댁에서 무당을 불러 귀신을 쫓는 굿을 하는데 그 비용을 아큐가 전담한다. 3. 이후로 아큐는 좌우영감댁 문턱도 밟을 수 없다. 4. 혹시나 우씨 아줌마에게 다른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을 아큐에게 묻는다. 5. 아큐는 품삯과 저고리를 찾아갈 수 없다. 아큐는 사죄 절차를 끝낸 뒤 예전처럼 거리를 쏘다녔다. 그날 이후 마을 여자들은 아큐를 보기만 하면 문 안으로 숨어버렸다. 심지어는 50살에 가까운 쪼우치 대까지도 남들을 따라서 숨어버렸다. 게다가 11살밖에 안 된 계집애까지 불러들이는 게 아닌가? 아큐는 기이하게 생각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선술집에서는 외상술을 주려 하지 않았다. 또 며칠 동안 품을 팔아달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외상술을 주지 않는 것은 참으면 그만이지만 품을 팔아달라는 사람이 없으면 아큐는 배를 골아야 했다. 이것은 확실히 개 같은 놈의 일이었다. 이제는 좌우영감댁에서는 샤우디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있었다. 이 샤우디란 놈은 말라 빠져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놈이 자기 밥줄을 끊으려 한다고 생각하니 아큐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다. 며칠 후 아큐는 첸 영감댁 담장 앞에서 우연히 샤우디를 만났다. 아큐는 다짜고짜 달려들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샤우디 이놈! 아큐는 눈을 부릅뜨고 으르렁거렸다. 나는 버러지야. 이러면 됐지? 샤우디가 말했다. 아큐는 샤우디의 말에 도리어 비위가 상했다. 당장에 덤벼들어 샤우디의 변발을 잡아챘다. 샤우디는 한 손으로 자기 머리채 밑을 감싸쥐고 또 한 손으로는 아큐의 변발을 잡아챘다. 옛날에는 샤우디 같은 것은 어림도 없는 상대였다. 그런데 요즘 잔뜩 굶주린 아큐는
샤오디 못지않게 말라 있었다. 그래서 힘도 엇비슷해져 버렸다. 한 30분쯤 흘렀을까? 아퀴의 손이 조금 늦추어지자 샤오디의 손도 늦추어졌다. 두고 보자, 개새끼. 아큐는 욕설을 뱉었다. 싸움은 무승부로 끝났다. 아큐에게는 여전히 일을 해달라는 사람이 없었다. 꽤 따스해진 어느 날이었다. 아큐에게는 산들바람까지도 싸늘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그나마 견딜만 했는데 배가 고픈 것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아큐는 어쩔 도리가 없이 밖에 나가 먹을 것을 구해보기로 했다. 새로 무를 낸 연푸른 논들이 눈에 들어왔다. 밭을 가는 농부들의 모습도 보였다. 아큐는 먹을 것을 구하려고 무작정 걷다 보니 어느덧 정수함까지 와버렸다. 나지막한 담 안에 드넓은 무밭이 펼쳐져 있었다. 아큐는 잠깐 주저하다가 사방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아큐는 담을 기어 올라갔다. 그러자 흙덩이가 우르르 떨어져 내렸다. 아큐는 다리가 후덜거렸다. 뽕나무 가지를 붙잡고 겨우 뒷뜰로 뛰어내렸다.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 물을 뽑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며 동그란 머리가 고개를 내밀었다. 늙은 여승이었다. 아큐는 재빨리 무 4뿌리를 뽑아 품속에 넣었다. 나미 아미타불, 아큐, 왜 남의 채소밭에 뛰어들어 물을 훔치는 거니? 내가 언제 채소밭에 뛰어들어 물을 훔쳤다는 거냐? 아큐는 도망을 치다가 뒤를 홀깃거리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건 뭐지? 이게 당신 거야? 그럼 무한테 당신 거라고 말을 시킬 수 있어? 있어? 아큐는 뛰기 시작했다. 뒤에서 커다란 검둥개 한 마리가 뛰어와 아큐의 다리를 물어 뜯으려 했다. 옷 속에서 무 하나가 뚝 떨어졌다. 그 바람에 검둥개가 놀라 멈칫했다. 그 틈을 타서 아큐는 담장 위로 기어올라 밖으로 뛰어내렸다. 그날 이후 아큐는 마을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아큐가 미장에 다시 나타난 것은 그해 추석이 막 지난 무렵이었다. 날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아큐는 개슴츠레한 눈을 하고 주막에 나타났다. 계산대로 다가가더니 허리춤에서 은전과 동전을 한 움큼 꺼내어 계산대 위에 뿌렸다. 현금이다! 술 가져와! 입고 있는 옷은 새로 맞춘 겹옷이었다. 허리춤에는 커다란 전대를 찼는데 묵직하게 늘어져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었다. 심부름꾼, 주인, 술손님, 행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의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 존경심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다. 오, 아큐 돌아왔군. 돈을 많이 벌었나 보네. 아큐는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돌아왔어. 문 안에 들어갔다 왔지.
아큐에 대한 소문은 당장 온 마을에 퍼졌다. 사람들은 새 옷을 입고 나타난 아큐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주막에서, 찻집에서, 서당 처막 끝에서 사람들은 아큐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어느 틈에 아큐는 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아큐의 말로는 문 안 과거에 급제한 거인 영감댁에서 일을 거들었다고 한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조용해져 버렸다. 거인은 사방 100리를 통틀어서 그 사람 하나뿐이었다. 그 댁에서 일을 거들었다는 것은 당연히 존경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아큐는 거인 영감이 실제로는 개 같은 놈이기 때문에 다시는 일을 거들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아큐의 말을 들으며 통쾌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했다. 아큐가 거인 영감 댁에서 일을 거둔다는 것은 애초부터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거들러 가지 않는다고 하니 안타깝기도 했던 것이다. 자네들 사람 목 자르는 거 본 적 있나? 볼만해. 혁명당을 죽이는데 굉장했다고. 아큐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몸을 흠칫했다. 그러자 아큐는 느닷없이 왕털보의 뒷덜미를 내리치며 싹둑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왕털보는 깜짝 놀라 재빨리 목을 움츠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큐의 명성은 안방에 있는 여자들한테까지 쫙 퍼졌다. 그날 이후 아큐는 마을에 머물며 도시에서 가져온 옷가지들을 팔기 시작했다. 쪼우찌댁은 아큐에게 남색 비단치마를 샀대. 자오바이엔 아주머니도 애들에게 주려고 빨간 모슬린 저고리를 샀다는군. 단돈 30전에 말이야. 여자들은 마주 앉아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아큐가 나타나길 기다리기 시작했다. 아큐에게 비단치마를 산 쪼우치댁은 아주 기쁜 나머지 자오마님에게 들고 가 자랑을 했다. 자오마님은 싸고 좋은 털 배자를 사고 싶다며 쪼우치댁에게 즉시 아큐를 찾아 데려오라고 했다. 자오 영감댁 식구들은 초조하게 아큐를 기다렸다. 한참 만에야 아큐가 쪼우치댁을 따라 들어왔다. 아큐, 문 안에 가서 돈을 벌었다지? 다름 아니라 내가 좀 필요한 것이 있어 그러는데 다 팔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팔았어? 그럼 다음에라도 물건이 생기면 먼저 우리 집으로 가져오게나. 아큐는 내키지 않는다는 듯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다. 자오 영감과 수제는 아큐의 불손한 태도에 몹시 화가 났다. 한편 건달패들은 아큐에게 돈을 벌게 된 내막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아큐는 숨기려는 기색도 없이 우쭐거리며 자기 경험을 털어놓았다. 말인즉슨 사실 아큐는 거인 영감댁에서 일을 한 게 아니라 도둑질을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아큐가 직접 담을 넘은 것은 아니고 단지 자기는 밖에서 물건만 받아냈다고 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아큐가
좀도둑에 불과하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아큐를 존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다. 아큐가 전대를 자오바이엔에게 팔아넘긴 그날 커다란 배 한 척이 자오 영감댁 나루터에 닿았다. 그것은 바로 거인 영감의 배였다. 그 배는 미장에 굉장한 불안을 실어다 주었다. 정오도 못되어 온 마을이 술렁거렸다. 혁명당 때문에 거인 영감이 우리 마을로 피난 왔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아큐는 문안에 갔을 때 혁명당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다. 또 자기 눈으로 혁명당원이 참수당하는 것을 실제로 보기도 했다. 그러나 어디선가 혁명당은 반역이며 반역은 그에게 고난을 가져온다는 말을 주워 들은 적이 있어서 그들을 막연히 증오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이 백리사방으로 이름을 떨치는 거인 영감까지 두렵게 하다니 아큐로서는 신명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혁명이란 것도 괜찮은데 빌어먹을 놈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라. 나도 혁명당이 되어야겠어. 혁명이다. 혁명 좋았어. 내가 갖고 싶은 건 이제 모두 내 거다. 어떤 계집이든 모두 내 거야. 자오 영감댁 두 나리와 자오 바이엔도 대문간에 나와 혁명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아큐는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노래를 부르며 그 앞을 지나갔다. 자오 영감이 아큐를 불러 세웠다. 아큐군, 저 요새 돈 잘 벌리나? 돈? 물론 갖고 싶은 건 모두 내 것이야. 아큐 형, 우리네처럼 가난뱅이야 괜찮겠지? 자오바이엔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짐짓 혁명당의 속셈을 떠보려는 듯이. 가난뱅이라고? 너야 나보다 부자잖아. 아큐는 그렇게 말하고는 계속해서 길을 걸어갔다. 그는 마음이 들떠서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다가 밤이 이슥해서야 투구추로 돌아왔다. 혁명? 재밌는데? 미장의 촌놈들은 아마 볼만할 거야. 무릎을 꿇고 애걸하겠지. 아큐, 목숨만 살려줘. 누가 들어준대? 첫 번째로 죽어야 할 놈은 자오 영감, 수재, 또 가짜 양놈. 그러고 나서 수재 옆편네의 침대를 우선 투구추로 옮겨놓고 그리고 첸간의 탁자와 의자를 들여놓고 그 다음엔 여자를 데려와야지. 쪼친의 딸녀는 아직 애송이고 그리고 가짜 양놈 옆편네는 변발도 없는 녀석과 잤으니 좋은 물건은 못 되지. 아큐는 이런저런 공상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이튿날 아침 늦지막히 일어나 거리로 나가보니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여전히 배가 고팠다. 아큐는 천천히 걸어 어느덧 정수함에 이르렀다. 암자는 지난번처럼 조용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문을 두드려댔다. 검은색 대문에 흠집이 났을 때에야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늙은 여승이 고개를 내밀었다.
뭐 하러 또 왔지? 혁명이다. 알고 있지? 혁명? 혁명이라고? 혁명은 벌써 했어. 도대체 내 놈들이 혁명한다고 우리더러 어쩌란 말이냐? 늙은 여승은 핏대를 올리며 말했다. 뭐? 몰랐어? 그놈들이 벌써 혁명했어. 누가? 수재하고 양놈하고. 아큐는 얼떨떨해졌다. 늙은 여승은 아큐가 풀이 꺾이는 것을 보고 재빨리 문을 잠가버렸다. 한편 좌우영감댁의 수재는 혁명당이 밤사이에 입성했다는 것을 알자 잽싸게 변발을 머리 꼭대기에 틀어 얹었다. 그리고 이제껏 상대도 하지 않던 가짜 양놈 챙가를 아침 일찍 방문했다. 그들은 곧 동지가 되어서 혁명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그들은 국리를 한 끝에 정수함에 황제 만세 만만세라고 적힌 용패가 있다는 걸 생각해냈다. 그들은 즉시 암자로 다가가서 혁명을 한 것이었다. 그들은 막아서는 여승을 만주정부와 한패로 몰아 몽둥이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가버린 뒤에 여승이 정신을 차려보니 용패는 벌써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아큐는 이러한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다. 그는 오늘 아침에 늦잠 잤던 것이 너무 후회스러웠다. 그런데 괘씸한 일은 그들이 자기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미장의 인심은 조금씩 진정되어 갔다. 바뀐 것이 있다면 변발을 머리 꼭대기에 틀어 얹은 사람이 점차 늘어갔다는 점이다. 여름이라면 변발을 머리 꼭대기에 틀어 얹거나 잡아매는 일이 조금도 신기할 것이 없겠지만 지금은 늦가을이었다. 그렇게 뒤통수를 휑하니 비운 채로 거리를 나다니면 사람들은 와! 혁명당이 온다! 하고 소리쳤다. 아큐는 그 소리가 그지없이 부러웠다. 게다가 아큐는 수재가 머리를 그렇게 틀어 얹었다는 말을 듣자 자신도 흉내를 내고 싶었다. 그는 대젓가락으로 변발을 머리 꼭대기에 틀어 얹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 거리로 나섰다.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아큐는 기분이 나빠져서 아무에게나 짜증을 부렸다. 수재는 가짜 양놈에게 부탁하여 자유당에 가입하고 복숭아 은배지를 달게 되었다. 좌우영감은 이것 때문에 갑자기 더 훌륭해져서는 아들이 처음 수재가 되었을 때보다 더 오만해졌다. 혁명을 하려면 그저 변발만 틀어 얹는 것만으로는 안 되며 일단 혁명당과 연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아큐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가짜 양놈을 찾아가 의논을 해보기로 했다. 가짜 양놈네 집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가짜 양놈은 뜰 한가운데에 서 있었는데 새까만 서양 옷에다 복숭아 은배지를 달고 있었다. 바로 옆에는 자오바이엔과 건달패 세 놈이 공손한 자세로 그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 아큐는 슬그머니 걸어가 자오바이엔 뒤에 섰다. 가짜 양놈은
그를 보지 못했다. 그는 눈이 뒤집힐 정도로 연설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아큐는 그가 잠시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뭐야? 저도 혁명을 썩 꺼지지 못해? 가짜 양놈은 지팡이를 높이 쳐들었다. 자오바이엔과 건달패들도 덩달아 소리쳤다. 선생께서 나가라고 하시잖아. 말이 안 들려? 아큐는 하는 수 없이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거리로 나오자 속에서 서글픔이 끌어올랐다. 아큐는 여태까지 이렇듯 진한 쓸쓸함을 맛본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할 뿐 아니라 모욕감까지 생겼다. 안갚음을 하기 위해 당장 변발을 풀고 싶었지만 그러지도 못했다. 그는 선술집이 문을 닫을 때쯤 해서야 터벅터벅 투구추로 돌아왔다. 딱! 펑!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아큐는 곧 어둠 속을 내달았다. 그러자 맞은편에서도 사람 하나가 이리로 달려오는 게 아닌가. 아큐는 덩달아서 급히 몸을 돌려 그 사람을 뒤따라 도망쳤다. 그 사람이 골목을 돌면 자기도 돌고 그 사람이 서면 자기도 섰다.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샤오디였다. 자오 영감댁이 약탈당했어. 샤오디는 숨이 차하며 말했다. 그러고는 어디론가 달려가 버렸다. 아큐는 살금살금 길 모퉁이를 돌아가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세히 보니 흰 투구에 흰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연달아 괴짝과 가구를 메고 나왔다. 아큐는 눈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믿기지가 않았다. 그는 실증이 나도록 옆에서 지켜본 후에야 투구추로 돌아왔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몹시 화가 났다. 미장에 드디어 흰 투구에 흰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왔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큐 자기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 좋은 물건을 무수히 드러냈는데도 내 몫은 없었다. 이건 전부 그 빌어먹을 가짜 양놈 때문이다. 내가 혁명하는 것을 그놈이 금지시켰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번에 내 몫이 없을 리가 없지. 아큐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내가 혁명하는 것을 막다니. 내 놈만 혁명하냐? 좋아, 혁명해라. 혁명은 목이 잘리는 죄목이니까 내가 고발해야지. 내 놈이 문 안에 끌려가 목이 잘리는 꼴을 내가 꼭 보야겠어. 싹둑 싹둑. 자오 영감댁이 약탈당하자 미장 사람들은 매우 통쾌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워했다. 아큐도 마찬가지였다. 나흘 뒤 아큐는 한밤중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사람들에게 붙잡혀 문 안으로 끌려갔다. 아큐는 울장이 둘러쳐진 어느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넓은 대청 앞에는 머리를 빡빡 민 늙은이가 앉아 있었고 그 아래에는
병사들이 쭉 늘어서 있었다. 또 양옆에는 두루마기를 걸친 사람들이 10여 명 서 있었다. 그들도 머리를 빡빡 깎고 있었는데 등에는 가짜 양놈처럼 한자쯤 자란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모두가 험악한 얼굴로 아큐를 노려보고 있었다. 아큐는 무릎에서 힘이 빠져나가 바닥에 털썩 꿇어앉고 말았다. 서서 말해. 꿇어앉지 마라.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아큐는 몸이 저절로 쭈그러들어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노예 근성.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경멸하듯 말했다. 사실대로 말해라.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바른 대로 말한다면 놓아줄 수도 있지. 저는 원래 혁명을 하려고. 아큐는 멍하게 앉아있다가 겨우 떠듬떠듬 말했다. 그럼 어째서 여기 오지 않았지? 가짜 양놈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해도 늦었어. 지금 너의 패거리는 어디 있지? 예? 그날 밤 자오 영감네 집을 턴 패거리 말이야. 그놈들은 저를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요. 자기들끼리만 들고 가버렸습니다. 어디로 갔지? 말하면 놓아주지. 저는 모릅니다. 그놈들은 저를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달리 할 말은 없나? 늙은이가 부드럽게 물어왔다. 아큐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할 말이 없었다. 없습니다. 그러자 두루마기 입은 사람 하나가 종이 한 장과 붓 한 자루를 아큐 눈앞에 가져오더니 붓을 쥐어주려고 했다. 아큐는 깜짝 놀랐다. 그는 한 번도 붓을 쥐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큐가 어쩔 줄을 몰라 머뭇거리자 그는 손가락으로 한 군데를 가리키며 서명하라고 했다. 저는 글자를 모릅니다. 아큐는 붓을 움켜잡은 채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그럼 동그라미 하나 그려 넣으면 돼. 아큐는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릴 뿐이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아큐를 위해 종이를 땅바닥에 펴주었다. 아큐는 엎드려서 젖먹던 힘까지 내어서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런데 붓이 자꾸 손에서 빠져나가서 동그라미가 아니라 결국 수박씨 모양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그를 집 모퉁이에 있는 자그마한 방에 가두었다. 아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끌려나가기도 하고 끌려나오기도 하는 법이며 동그라미를 그려야 할 때도 있는 것이려니 생각했다. 다만 동그라미 하나 제대로 못 그린 게 속상했을 뿐이다. 다음날 아침 아큐는 다시 대청 앞으로 끌려나왔다. 늙은이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할 말 없나? 없습니다. 그러자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과 짧은 웃옷을 입은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그에게
까만 글씨가 씌어있는 흰 무명 등걸이 옷을 입혔다. 아큐는 매우 기분이 나빴다. 이건 상복 같은데 상복을 입으면 재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시에 두 손이 등 뒤로 묶이어 울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아큐는 포장이 없는 수레에 올려졌다. 수레는 곧 움직였다. 배는 총을 맨 병정과 자위대원이 있었고 양옆에는 구경꾼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제야 아큐는 깨달았다. 이건 목을 잘리러 가는 게 아닌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도 들렸다. 그러나 정신을 잃지는 않았다. 살다 보면 목이 잘리는 수도 있으려니 생각했다. 그런데 왜 형장 쪽으로 가지 않는 것일까? 그는 죄인을 이렇게 조리돌린다는 것을 몰랐다. 그러나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조리돌리는 일도 있으려니 하고 생각했을 테니까. 아큐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따라오고 있었다. 뜻밖에도 길 옆 구경꾼 속에 우씨 아줌마가 있었다. 정말 오래간만이었다. 아큐는 자신이 배짱도 없이 노래도 한마디 부르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다. 머릿속에서 그가 아는 노래 제목이 바람개비처럼 휘돌았다. 그래, 솥찌찍을 손에 들고 내 놈을 칠 테다. 이걸 부르자. 그는 손을 들어 올리려고 하다가 자신이 두 손이 묶여 있다는 걸 깨달았다. 노래 부르기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함성을 질렀다. 수레는 쉬지 않고 앞으로 나갔다. 아큐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구경꾼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4년 전 산기슭에서 만났던 굶주린 이리 한 마리가 떠올랐다. 어찌나 무서웠던지 거의 죽어 나자빠질 지경이었지만 다행히 손에 도끼 한 자루를 들고 있었기에 마음을 다져먹고 무사히 미장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도 이리의 눈은 잊혀지지 않았다. 그 두 눈은 도깨비 불처럼 번쩍거렸다. 멀리 쫓아와 자기 살을 꿰뚫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지금 그는 또 다시 여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서운 눈알들을 보았다. 그 눈은 이미 자기 살을 씹어 삼켜버렸으며 이제는 자기 살 외에 다른 것까지 씹어 삼키려 하고 있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한 채 따라오면서 이 눈알들은 하나로 합쳐져서 벌써 그의 영혼을 물어뜯고 있었다. 사람 살려! 그러나 아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미 눈앞이 캄캄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다. 온 몸이 먼지처럼 풀썩 흩어지는 것 같았다. 여론을 들어보면 미장에서는 별로 이의가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아큐가 나쁘다고 말했다.
그가 총살당한 것은 그가 나쁘다는 증거라는 것이었다. 나쁘지 않았다면 왜 총살당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문 안에서는 대부분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총살은 목 자르는 것만큼 볼만한 것이 못 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건 얼마나 시시한 사형수인가. 그토록 오래 조리를 돌렸는데도 노래 한마디 듣지 못하다니. 마을 사람들은 종일 헛걸음질만 쳤다고 생각했다.